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 4장 유전체와 특수현상 단원에서는 우리가 분극현상을 배우고요. 서로 다른 유전체가 만났을 때 그 경계 조건과 전기 영상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우는 양이 그리 많진 않은데 우리가 시험에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단원으로 점수 따기가 굉장히 좋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죠. 가장 첫 번째로는 분극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극은 말 그대로 극이 나뉘었다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극이 나뉘었는지 한번 스토리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유전체가 있습니다. 유전체를 네모나게 그려볼게요. 유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전개를 가했을 때 이 친구에서 분극현상이 일어나는 절연체 자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린 이 네모가 유전체가 되겠고요. 제가 분극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양극판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극판에는 제가 플러스 시그마를 대전시킬게요. 면전화 밀도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 극판에는 제가 마이너스 시그마를 대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전을 시키면 우리는 플러스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시그마로 전개 2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 2에 의해서 이 안쪽에 있던 전하들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플러스 시그마 극판, 즉 이 플러스 극판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극판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이쪽에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체 내에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으로 나뉘었다 해서 우리가 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유전체 내에는 이러한 속박 전하들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처음이란 것은 전개를 가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무질서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시그마, 즉 마이너스 시그마를 대전시켜서 이렇게 전개를 발생시키게 되면요. 이 속박 전하라는 것은 이 안에 배열들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교재에 보시면 이 속박 전하가 전기 쌍극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속박 전하는 우리가 자유전자와 다르게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친구들을 말해요.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속박 전하들이 배열이 어떻게 바뀌냐? 제가 지워서 설명드릴게요. 이전에는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플러스 극판 쪽에는 마이너스가 유도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극판 쪽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유도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봐주시면요. 이 가운데 부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유전체의 양 끝쪽이 아닌 이 가운데 부분을 봐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풀마, 풀마 이렇게 서로 상쇄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쇄가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유전체 기준에서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플러스 전하들이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극이 나뉘었다. 이러한 현상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극이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분극의 세기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분극의 세기. 우리가 기호로는 P를 쓰고요. 단위 먼저 말씀드리면 클롱 퍼 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선 분극의 세기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분극이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위 면적당 우리가 분극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단위 면적당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나눠줬죠. 면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때 말하는 단위 면적은 이 유전체 내에서 이쪽 부분이 면이 됩니다. 즉 여기가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 S제곱미터. 이러한 면적에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 즉 분극 전하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S분의 Q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극의 세기 P는 단위 면적당 분극 전하량이기 때문에 S분의 Q이다. 이때 Q는 분극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단위를 보시면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재에서는
분모 분자에 D를 곱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면적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2D에서 3D로 됩니다. 즉 면적이 최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적 V로 바뀌고 Q 곱하기 D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하량 곱하기 거리는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배웠습니다. 즉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M이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를 작성해 보면 우리가 분자에 있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요. Q 곱하기 D잖아요. 그러면 클롱 곱하기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단위는 클롱미터가 되고 분모의 단위는 우리가 단위 최적이기 때문에 즉 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결국에는 미터와 세제곱미터가 약분이 돼서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즉 이 단위는 클롱 퍼 제곱미터이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이 표현을 이 공식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분극의 세기를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이다. 이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위 면적당 분극 전하량만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분극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분극 세기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분극 세기의 공식인데 우리가 P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정말로 너무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이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제 이 친구를 조금 공식을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마이너스 1 2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그리고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그리고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죠. 이 역시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그리고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속 밀도 D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분극의 세기 P는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성해 줄게요. 계속 공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식에서 이번엔 다르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바꿔볼 건데 우선 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를 그대로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원래 이 친구에서 없던 친구 엡실론 S를 마음대로 곱했어요. 그러면 다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엡실론 S로 나눠주셔야겠죠. 약간의 계산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D로 바꿨듯이 이 친구 역시 D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를 D로 바꿨듯이 얘도 D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D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D라고 표현할 수 있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D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D 그러면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이 공식도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식도 옆에다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로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적은 이 네 가지 공식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건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 분배하는 이 과정을 따라서 해주시면 암기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분극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분극의 세기 중에서도 우리가 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1 이 부분 있죠? 제가 이 부분을 분극률이라고 합니다. 분극률 개념을 작성해 볼게요. 분극률 우리가 카이라고 읽고 이렇게 X처럼 표시를 합니다. 다시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더라. 카이라고 읽고 이 카이가 무엇이냐? 카이는 엡실론 제로,
epsilon S-1을 우리가 분극률이라고 하고 이 분극률이 클수록 분극이 잘 일어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epsilon S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epsilon S가 크게 되면 이 전체 값이 커지는 거죠. 즉 epsilon S 비유전율이 크게 되면 우리가 분극률이 커지게 되고 분극률이 크면 분극이 잘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바로 비분극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카이 문자에 2라고 첨자 2가 적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이 분극률에서 엡실론 제로를 없애주시면 돼요. 즉 비분극률은 엡실론 S-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율과 비유전율을 배울 때도 유전율 엡실론을 우리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엡실론 S로 표현을 했죠. 이때 비유전율의 개념은 엡실론 S였습니다. 즉, 이 유전율에서 이 엡실론 제로를 제외하면 엡실론 S, 즉 비유전율이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비분극률 역시 이 분극률에서 엡실론 제로를 없애주시면 엡실론 S-1이 비분극률을 나타내더라.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유전체 분극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1번 전자분극이 그나마 나오는 친구인데 헬륨과 같은 단결정에서 원자 내의 전자와 핵의 상대적인 변이에 의한 분극이다.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분극의 세기에 대한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1번부터 보니까 지금 분극의 세기 공식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우선 같이 작성을 해보면 되겠죠.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엡실론 S 마이너스 1 그리고 전개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분배를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엡실론 제로 2라고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친구는 우리가 D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전속밀도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 계산 스킬을 이용해서 바꿔보게 되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그리고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엔 엡실론 제로 2와 똑같은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다시 D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엡실론 S분의 D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D로 묶게 되면 D로 이렇게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단위는 우리가 클롱 퍼 제곱미터라고 배웠습니다. 단위 면적당 분극 전하량을 의미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1 곱하기 2이다. 이걸 말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분극의 세기 P는 1-엡실론 S D이다. 이 부분 틀렸죠? 보시면 D 곱하기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분극의 세기 P는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이다. 이 부분이죠. 따라서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분극의 세기 P는 V분의 Q이다. 단위는 클롱 퍼 제곱미터라고 주어졌는데 지금 단위는 맞습니다. 단위는 맞는데 우리가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 아니죠.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는 우리가 단위 면적, 즉 S분의 단위 면적당 우리가 분극 전하량 Q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단위가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분모 분자에 D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SD 분의 QD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면적 곱하기 길이는 최적, 우리가 볼륨 V가 돼요. 즉 3D가 되는 거죠. V분의 Q 곱하기 D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즉 M이 되겠습니다. 단위를 작성하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 클론 곱하기 미터가 되고 우리가 최적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사실상 분모에 있는 이 미터와 우리가 분모에 있는 미터와 분자에 있는 미터가 서로 약분이 되면서 이 부분이 결국엔 단위가 클론 퍼 제곱미터랑 똑같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분극의 세기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분극 전하량 또는 우리가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보시면
이 부분이 틀렸죠? 여기가 쌍극자 모멘트 M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P유전율이 2.8인 유전체에서의 전속 밀도가 다음과 같을 때 분국의 색이 P는 약 몇인가? 분국의 색이 공식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마이너스 1 전개 2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엡실론 제로와 2를 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라고 작성할 수 있죠. 이 친구는요, 전속밀도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번에는 이 친구를 분모 분자의 엡실론 S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D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D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D로 묶을 수 있겠죠. D로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속밀도 D가 주어지고 P유전율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D 곱하기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다. 이때 단위는 클롱퍼 제곱미터이고요. 대입을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전속밀도 D에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주시고 1 마이너스 여기는 2.8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를 계산해 주시면 1.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클롱퍼 제곱미터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체 경계 조건 배우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전율이 엡실론 1, 엡실론 2인 유전체가 만나고 있을 때 전개 2와 전속밀도 D가 이렇게 입사가 된다면 이렇게 굴절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것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경계면이 됩니다. 이 경계면에는 진전화가 없다는 조건 하에 이 경계면의 수직인 이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경계면에 이 전개 이 원이 입사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입사각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입사각은 우리가 이 법선과 전개 2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입사각 세타 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면과 이 전개가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 아니라 이 전개와 법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 1, 즉 입사각이 되고요. 굴절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굴절하게 되는데 굴절각 역시 법선과 이 투가 이루는 각도가 굴절각 세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사각, 굴절각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전개 2에 대한 경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개는 수평 성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원에 대해서 이 벡터 성분을 쪼개 볼게요. 어떻게 쪼갤 것이냐? 이렇게 전개 2의 수평 성분과 전개 2의 수직 성분, 즉 법선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쪼개주시면 이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을 더해주시면 그제서야 이 원이 되는 거죠. 즉 벡터의 덧셈을 말하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해주시면 이 이원이 됩니다. 결론은 이 전개 2원의 이 수평 성분이 굴절을 하더라도 똑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투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이투의 수평 성분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수직 성분도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빨간 색깔 벡터와 초록 색깔 벡터가 더해지면 이 이투라는 친구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 빨간 색깔 벡터를 똑같이 방향을 유지한 채로 크기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보기 쉽게 여기다 이동을 시켜보면 이 전개 2원과 2투를 비교해 봤더니 2원과 2투의 수평 성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 부분이 같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성질이에요. 작성해보면 전개는 수평 성분이 같다. 수평이라고도 하고 접선이라고도 합니다. 접선 성분이 같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를 우리가 수식으로도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빨간 색깔의 이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에 여기 세타1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통하는 제가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이 직각삼각형의 이 각을 제가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1이고 빗변이 예를 들어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궁금하다. 그럼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1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 직각삼각형의 세로 부분, 즉 높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실 때는 별 곱하기 사인 세타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코사인 세타1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1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코사인 세타1은 빗변분의 밑변이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밑변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정한 친구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밑변에는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1. 빗변은 별이기 때문에 이 별과 별이 약분이 돼서 당연히 코사인 세타1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밑변을 구하고 싶을 때는 빗변에 코사인 세타1을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높이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요. 이 직각삼각형, 이 부분이 직각이고 각은 세타1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이 높이 부분이죠. 높이는 우리가 별 곱하기 사인 세타1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빨간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원에, 즉, 이 부분이 이 원이죠. 이 원 곱하기 사인 세타1이 됩니다. 우리가 이 수직 성분, 법선 성분은 같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2투 역시 2투를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고 이번에는 세타2가 여기 있죠. 세타2가 여기 있고 직각이 여기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역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타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높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의 길이는 2투 곱하기 사인 세타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수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전개는 수평 성분이 같다. 즉 2원 사인 세타1은 2투 사인 세타2와 같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2원 곱하기 사인 세타1는 2투 곱하기 사인 세타2이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속 밀도가 입사할 때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D1이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입사각은 어디라고 했죠? 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선과 이 전속 밀도 D1이 이루는 이 각을 세타1, 즉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가 굴절되었을 때 굴절각 역시 법선과 이루는 각입니다. 여기가 세타2이다. 문제에서 이 부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타1을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 전속 밀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개가 수평, 접선 성분이 같았다면 전속 밀도는 반대입니다. 전속 밀도는 수직 성분이 같아요. 작성해보면 전속 밀도는 수직, 다른 말로 법선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성분이 같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별표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법선 성분이 무엇인지 한번 똑같이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1을 벡터로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D1에 수평 성분이 있고 D1에 이렇게 수직 성분이 있습니다. D2도 한번 쪼개볼게요. D2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쪼갠다는 말은 이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을 더하면 이 D1이 나온다는 것이고 역시 이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을 더했을 때 D2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전속 밀도에서는 수직 성분이 같더라. 즉 여기서는 초록 색깔이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의 성분이 같다. 이 친구를 우리가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 길이와 똑같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1일 때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말합니다. 밑변은 우리가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배웠습니다. 대입해보면 여기서는 D1이 되겠죠. D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이것이 이 초록 색깔 부분이 되고요. 이것이 무엇이랑 같냐? 이 초록 색깔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역시 밑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D2이기 때문에 우리는 D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속 밀도는 수직 성분과 같다. 이를 수식화하면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제가 세 번째 특징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분자에는 2원 사인 세타 1 그리고 우변에는 2 사인 세타 2가 오고요. 이 친구를 이 위에 초록 색깔 식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D1 코사인 세타 1으로 나눌 때 우리가 D1을 엡실론 1, 2원으로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엡실론 2, 2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2 그러면요 이렇게 2원이 약분되고 2 약분됩니다.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은 탄젠트 세타 1입니다. 따라서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는 엡실론 2분의 역시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탄젠트 세타 2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이 엡실론 2를 여기로 옮기고 탄젠트 세타 1을 자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라는 특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 이 1과 2의 자리를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가 1, 2 순으로 왔으면 여기도 무조건 세타 1에서 세타 2 이렇게 가는 것으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전개의 수평 성분이 같다, 그리고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암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그리고 있어요. 한번 누군지 맞춰보시죠.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닮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한 가수 싸이님을 제가 그려봤어요. 갑자기 싸이님을 그린 이유는 암기법입니다. 싸이, 코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는 사인, 그리고 이는 전개 2를 말하고요. 이 코는 코사인, 이 D는 전속 밀도 D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전개일 때는 이 수평 성분 이 싸 2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전속 밀도를 D를 계산할 때는 코사인을 기억합니다. 즉 코 D를 기억하자. 보시면 2원 사인 세타 1은 2 사인 세타 2 그리고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율과 굴절각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전율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큰 경우 보게 되면 우리가 입사각 세타 1, 굴절각 세타 2가 있을 때 세타 1이 크게 되고요. 그리고 전속밀도 D1, D2가 있을 때 역시 D1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개만 반대로 나타나요. 즉 2원보다 2가 큰 이러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전개만 반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율이 엡실론 2가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방식은 똑같아요. 즉, 이 첫 번째 경우가 세타 1이 크고 D1이 크고 전개만 반대였다면 이번에는 엡실론 2가 크기 때문에 세타 2가 크고 D2가 크고 전개만 반대로 2원이 큰 형태가 됩니다. 작성해보면 세타 2가 더 크고 D1보다 D2가 크고 그런데 반대로 2원이 더 크더라. 2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유전율이 큰 부분,
우리가 이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는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유전율 epsilon 1이 클 때 D1이 크게 되는데 역시 전속 역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유전율이 큰 쪽에 전속이 모이려는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이원 보겠습니다. 우리가 epsilon 1이 클 때 이원은 작죠. 우리가 전기력선을 말하게 되면 전기력선은 전개를 시각화한 겁니다. 즉 전기력선은 이걸로 보아하니 우리가 유전율이 작은 쪽, 즉 여기가 2가 더 크기 때문에 유전율이 작은 epsilon 2,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전기력선이 모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경계면에 수직 입사하는 경우와 수평 입사하는 경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개와 전속 밀도가 이렇게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를 할 때는 우리가 우선 입사각과 굴절각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수직 입사한다고 해서 90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사각과 굴절각을 잴 때는 이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각도였어요. 법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법선과 이루는 각도는 0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이 부분 먼저 적고 가겠습니다. 즉 세타1과 세타2는 0도이다. 이렇게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경우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경계 조건을 떠올려 보면 전개는 우리가 수평 성분이 일정했어요. 수평 성분이 같았고 전속 밀도 D는 우리가 수직 성분이 같았죠.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경계면에 수직 입사합니다. 즉 이 친구를 D로 보게 되면 D의 수직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전속 밀도의 수직 성분이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전속 밀도가 D1, D2가 다 수직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D1과 D2가 같다고 둘 수 있습니다. 즉 이곳의 전속 밀도를 D1, 이 유전체에서 전속 밀도를 D2라고 하면 우리는 D1과 D2가 같다는 특징을 얻을 수 있고, 이 같다는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속 밀도는 연속이다. 이를 수식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방금 사인은 코디, 사이 코디 이렇게 외웠죠. 즉 전속 밀도 D에 대한 식을 뽑아내면 D1 코사인 세타1은 D2 코사인 세타2로 쓸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세타1과 세타2가 0도입니다. 코사인 0도는 우리가 1이에요. 1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도 D1과 D2가 같다는 것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D1과 D2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전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D1을 epsilon 1 곱하기 2원, D2를 epsilon 2 곱하기 2,2라고 표현을 하면요, epsilon 1과 epsilon 2는 지금 다르죠. 서로 다른 유전체를 접했을 때 지금 경계 조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epsilon 1과 epsilon 2는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 1과 이 2도 다르게 되겠죠. 즉, 이 1과 이 2는 다르다. 같지 않다. 우리가 이를 어렵게 표현하면 불연속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경계면 수직 입사 조건은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D1과 D2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계면 수평 입사할 때를 볼게요. 이번에는 E와 D가 이렇게 수평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각도를 먼저 보면 법선이 이 경계면과 수직이 되는 이러한 선을 법선이라고 하죠. 이 법선과 이 또는 이 D가 이루는 각이 세타1, 세타2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먼저 작성해보면 세타1과 세타2는 90도가 되겠습니다. 이 선은 법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조건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개 같은 경우에는 수평 성분이 같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경계면의 수평 입사, 즉 이 2라는 친구가 지금 수평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2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원과 2,2가 같다. 이 해당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2원과 2,2가 같다는 성질을 뽑아낼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식으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이, 코디라고 외웠죠. 사이, 코디. 사이, 즉 2에 관련된 것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2원 곱하기 사인 세타1은 2,2 곱하기 사인 세타2와 같더라.
근데 여기에 세타 1과 세타 2가 90도이죠.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래서 1 대입해 주시면 결국에는 이 1과 이 2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속 밀도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속 밀도 D는요. 우리가 유전율 곱하기 전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친구를 전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는 엡실론분의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E1과 E2를 표현하게 되면 엡실론 1분의 D1, E2는 엡실론 2분의 D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엡실론 1과 엡실론 2가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D1과 D2 역시 다르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D1과 D2는 다르다, 즉 같지 않다. 이 말을 불연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경계 조건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친구는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경계면에 수직 입사할 경우에는 수직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전속 밀도가 수직 성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D1과 D2가 같고요. 경계면에 수평 입사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개가 수평 성분이 같은데 수평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E1과 E2가 같다는 이러한 식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전체의 경계 조건에 대한 설명을 읽고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 쓰시오. 1번 보시면 전개의 법성 성분이 같다. 이 부분이 틀렸죠? 수평 또는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2번) 볼게요. E1 코사인 세타 1은 E2 코사인 세타 2이다. 우리가 E는 사인과 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 코디로 외웠어요. 즉 여기는 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E1 곱하기 사인 세타 1은 E2 곱하기 사인 세타 2이다. 3번 보겠습니다. 전속의 접선 성분이 같다. 전속은요, 우리가 전속 밀도는 접선이 아니라 수직 성분 또는 법선 성분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D1 사인 세타 1은 D2 사인 세타 2이다. 우리가 사이 코디, 즉 D는 코사인입니다. 즉 이 사인 부분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다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D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은 D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5번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2는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다. 제가 이 탄젠트는요, 우리가 1, 2, 1, 2가 똑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다르게 나와 있죠. 따라서 틀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올바르게 고쳐보면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로 바꿔주시면 올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즉 여기서 양변에 엡실론 2를 곱해주시면 되고 여기 양변에 탄젠트 세타 1으로 동시에 나눠주시면 이렇게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식이나 여기가 1, 1, 2, 2가 오죠. 즉 여기도 1, 2, 1, 2 이런 식으로 똑같이 와야 되고요. 여기는 지금 1, 2, 2, 1로 왔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양변에 이항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는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 그리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됩니다. 즉 이러한 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순서를 외워주시면 좋아요. 즉 이렇게 1, 2, 1, 2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어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각 세타 1과 굴절각 세타 2는 전개, 전속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이다. 우리가 세타 1, 세타 2로 봤을 때 이렇게 엡실론 1 그리고 엡실론 2인 유전체가 맞닿아 있을 때 전개가 이렇게 입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겠죠. 즉 이 부분이 E1, 제가 이 부분을 E2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6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전개와 이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입사각은 이 법선과 E1, 즉 법선과 전개 2가 이루는 각이 입사각 세타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굴절각 역시 법선과 E2가 이루는 각이 세타 2가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게 되면 경계면에 법선과 이루는 각도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전속선은 유전율이 작은 유전체 쪽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전율과 우리가 굴절과 관계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엡실론 1, 엡실론 2를 비교했을 때 엡실론 1이 더 크다면 우리가 입사각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게 되고요. 전속 밀도 D1이 D2보다 커요. 이렇게 다 1, 1, 1이 클 때 전개만 반대로 설명드렸죠. 2원보다 2,2가 크다. 이걸 토대로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선, 전속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속 밀도가 더 크죠? 어쩔 때 큰가요? 지금 엡실론 1이 클 때 전속 밀도 D1이 큽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큰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8번,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큰 유전체 쪽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전개는 2초일 때 큽니다. 2초일 때는 지금 엡실론 2가 작을 때예요. 즉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전개가 모이기 때문에 전기력선 역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전개를 시각화한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작은으로 고쳐주세요. 9번, 경계면에 수직 입사하는 전개는 연속이다. 이거 설명드릴 때 제가 엡실론 1과 엡실론 2의 유전율을 가지는 유전체가 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경계 조건을 보면 법선 성분, 즉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일 때, 즉 수직 성분일 때가 같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우리가 수직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1과 D2가 바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만약에 D1, 이 부분이 D2라고 했을 때 물론 이 D1과 D2의 수직 성분만 같게 돼요. 즉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수직 성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 성분만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한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전속 밀도 D에 수직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1과 D2가 같은 거지 전개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즉 여기는 전속 밀도 D가 같더라. 10번 보겠습니다. 경계면에 수평 입사하는 전속 밀도는 연속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부분은 전개이죠. 전속 밀도가 아니라 전개. 우리가 전개는 수평 성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전개의 수평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2원과 2,2가 같다. 따라서 전개가 연속이 되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10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개 또는 전속 밀도가 경계면의 수직 입사, 수평 입사 시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 공식을 배웠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F는 2분의 1 엡실론 2 제곱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D 마지막으로 2 엡실론분의 D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들로 우리가 이제 2번, 3번을 해석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힘을 구할 건데 힘의 방향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전율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향하더라.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경우, 즉 수직으로 진행할 경우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경계면이 세로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게 경계면이라면 여기가 엡실론 1, 즉 유전율 엡실론 1로 채워진 유전체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을 유전율 엡실론 2로 채워진 유전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수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E와 D가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이때 우리가 어떠한 것이 같다고 배웠죠? 우리가 전속 밀도는 수직 성분이 같은데 지금 수직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D1과 D2가 같다고 이러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면의 수직으로 진행할 때는 F1이 존재하게 되고 F2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유전체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 힘들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발생하게 돼요. 잡아당기는 힘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둘의 차이만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힘을 구할 때는 양수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유전율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제가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2에서 F1을 뺀 만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 F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D1과 D2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D가 일정하고 2분의 1은 상수이죠. 따라서 유전율에 따라서 힘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는 이 엡실론분의 D제곱인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F'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F1을 작성해 볼게요. F1은 이 엡실론 1분의 D1의 제곱인데 결국엔 같기 때문에 D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D의 제곱이다. 그리고 F2를 작성하게 되면 이 엡실론 2분의 D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F2에서 F1을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전개면의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가 되겠습니다. F는 F2-F1이다. 작성하게 되면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주시면 돼요. 2분의 1 2분의 D제곱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1분의 1로 작성할 수 있어요. 교재에는 이 D제곱을 D에다가 곱했죠. 이렇게 D제곱을 D에다가 곱하셔도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식이에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린 결론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F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작성할 수 있더라.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전개가 경계면의 수평으로 진행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계면을 세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엡실론 1, 여기가 엡실론 2이고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큰 경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평으로 입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입사하더라. 이때는 뭐가 같았죠? 우리가 전개의 접선 성분, 수평 성분이 같은데 지금 수평 성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과 이 투가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전개가 일정할 때 이 공식 중에서 어떠한 것을 쓰면 편할까요? 이 공식을 쓰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작성해보면 우리가 F, 이번에도 다시 F-라고 표현할게요.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이 되고 여기서 전개도 일정하고 2분의 1도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유전율에 의해서 이 작용하는 힘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F1, F1과 F2를 구해볼 건데 이렇게 경계면에 수평으로 진행할 때는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 서로 압축합니다. 즉 서로 누르는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F1 그리고 이 부분을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1에서 F2를 뺀 만큼 F가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F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엡실론 1에서 엡실론 1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F1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F1은 이 해당 식에 엡실론 1을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엡실론 1 2제곱 F2는 2분의 1 엡실론 2 2제곱이 되겠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F1에서 F2를 빼볼게요. 자, 이게 큰 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상수이죠. 그래서 엡실론 1이 크기 때문에 F1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이 친구에서도 F2가 큰 이유는 우리가 엡실론 2분의 1이 엡실론 1분의 1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10과 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은 당연히 2보다 크죠. 근데 이 친구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10분의 1, 2분의 1을 비교하게 되면 이 친구는 0.1, 이 친구는 0.5죠. 따라서 역수를 취할 때는 이 친구가 더 크게 됩니다. 즉, 엡실론 1이 크다고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엡실론 2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F2에서 F1을 뺀 것이고 이번에는 이 엡실론 1이 분자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F1이 더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F를 구할 때는 F1에서 F2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2제곱으로 묶어줄게요. 2분의 1, 그리고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에 2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할 때와 수평으로 진행할 때 이 각각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유전체에서의 정전 용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평행판 커패시터가 있고 이렇게 면적이 S제곱미터이고 이 사이의 간격이 D미터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일 때 이렇게 한 개만 있을 때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었죠. C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 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엡실론 1, 엡실론 2를 가지는 유전체 두 개가 삽입되어 있을 때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간격이 나뉘는 경우를 볼게요. 간격이 나뉘면 면적은 똑같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이 이 부분은 D1 그리고 이 부분은 D2로 이렇게 간격이 나뉘게 되고 면적은 다 S로 똑같아요. 이럴 때 이 사이에는 유전율이 엡실론 1이 채워져 있고 여기는 엡실론 2가 채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가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서 간격이 나뉘면 직렬 접속 그리고 여기서는 면적이 나뉘면 병렬 접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뉘었을 때 간격이 나뉘었을 때 이 친구를 느려뜨려 주세요. 느려보면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 엡실론 1이 채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간격이 D1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등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엡실론 2가 채워져 있는 거죠. 즉, 이 친구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C1과 C2가 직렬로 연결된 꼴이 됩니다. 제가 이 친구를 C1, 이 친구를 C2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럼 회로로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C1, 이렇게 C2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고 이때 합성 정전 용량 CT를 계산할 때는 저항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항상 저항과 반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처럼 해석합니다. 즉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유전체를 삽입할 거냐면 면적을 나눠볼 겁니다. 면적을 지금 여기가 S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S제곱미터이고 간격은 D미터입니다. D미터라고 했을 때 각각의 유전율을 가지는 친구들을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면적을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죠. 예를 들면 반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을 제가 엡실론 1이 채워져 있다고 하고 여기를 엡실론 2가 채워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두 친구를요. 이렇게 넓혀보세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쪼개게 되면 여기가 엡실론 1, 여기가 엡실론 2가 되죠. 물론 면적은 바뀌었습니다. S에서 S1, S2로 각각의 면적을 가지겠죠. 즉 여기는 S1, 여기는 S2가 되고요. 그런데 간격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간격이 똑같다. 둘 다 간격이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C1, 이 친구를 C2라고 했을 때 등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병렬 회로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병렬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C1 그리고 이렇게 C2를 그릴 수 있죠. D미터는 여기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C1, 여기가 C2이다. 그러면 콘덴서의 병렬 연결시는 우리가 저항의 직렬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정전 용량은 단순히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유전체에서의 정정 용량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나뉘었을 때는 이렇게 늘려봤더니 직렬 연결이더라. 그리고 면적이 나뉘었을 때는 이렇게 펼쳐보니까 병렬 연결이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평행 극판 사이의 유전율이 각각 epsilon 1, epsilon 2인 유전체를 그림과 같이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었을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보기를 봤더니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구할 때는 유전율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면 epsilon 1이 epsilon 2보다 크다고 주어졌죠. 그래서 epsilon 1이 크기 때문에 큰 곳에서 이렇게 작은 쪽으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0.2 마이크로페럿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전극간의 그 간격의 절반 두께의 유리판을 넣었다면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10이다. 우선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행판 콘덴서를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콘덴서가 있을 때 이 면적이 S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이 간격은 D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 콘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삽입하기 전에는 우리가 C0를 계산했을 때 이 정정 용량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지금 유리판을 넣을 건데 절반 두께로 삽입을 한다고 합니다. 즉 D보다 절반인 2분의 D로 삽입을 한다는 거죠. 딱 절반은 곳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 부분을 유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유리면 이 부분의 유전율은 우리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윗부분은 아무것도 삽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공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윗부분에는 엡실론 제로가 돼요. 근데 이 친구 역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C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다른 것들 다 안 변했는데 간격이 변했죠. 간격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표현을 해보면 둘 다 이렇게 절반 두께가 된 것입니다. 여기도 2분의 D 그리고 이 유리 부분도 2분의 D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제가 이 윗부분을 C1, 이 아래 친구를 C2라고 하면 지금 C1과 C2가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C1, 이렇게 C2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고 합성 정정 용량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직렬 연결이므로 합분에 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C1부터 해결해 볼게요. C1은 이 윗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공기, 즉 엡실론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엡실론 제로 곱하기 지금 간격이 절반으로 줄었죠. 즉 D 대신에 2분의 1 D를 넣어주시면 돼요. 2분의 D. 그리고 면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안 변했어요. 그래서 C1의 경우에도 면적이 S로 동일하더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분모 분자에 동시에 2를 곱해주시면 돼요.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어떻게 되죠? 남는 것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2S가 되는데 제가 좀 더 이쁘게 표현해 볼게요. 2를 앞으로 뽑아가겠습니다. 그러면 2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가 되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지금 C0이죠. 우리가 초반에 아무것도 삽입하지 않았을 때 그 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C0이다. 계산해 주시면 C0가 0.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0.4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C2 보겠습니다. C2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유리를 삽입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그리고 간격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2분의 D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S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2를 곱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분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제가 2 곱하기 엡실론 S를 앞으로 뽑을게요. 그러면 2 엡실론 S 남은 것은 엡실론 제로 그리고 D분의 S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우리가 C0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C2가 C0의
이 엡실론 S 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엡실론 S가 지금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앞에 값은 20이 되는 거죠. 정리하게 되면 20 곱하기 C 제로가 되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2 곱하기 20, 4가 되겠죠. 그래서 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이렇게 C1과 C2를 구했고 이제 합성 정적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분에 곱을 해주시면 돼요. 합성 정적 용량 CT는 우리가 0.4 더하기 4분의 0.4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이 결과가 0.36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적 용량이 C제로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에 판 면적의 2분의 1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이 엡실론 S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적 용량은 몇 페럿인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면적이 S인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면적이 S제곱미터이고 이 간격이 D미터. 그리고 지금 공기 콘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판 면적에 2분의 1 되는 만큼 이렇게 면적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우측에 이렇게 비유전율이 엡실론 S인 유전체를 이렇게 채웠다고 해요. 이렇게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왼쪽의 정적 용량을 C1 그리고 이 우측에 삽입된 친구의 정적 용량을 C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C2에서 우리가 유전율을 보게 되면 엡실론 S만큼의 유전체를 채웠기 때문에 이 친구의 유전율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왼쪽에는 아직 공기가 있는 거죠. 즉 공기에서 우리가 절반은 엡실론 S인 유전체를 넣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원래 있던 친구는 당연히 엡실론 제로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지금 면적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 C1과 C2가 병렬 연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가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1, 이렇게 C2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되겠죠.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과 반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을 합니다. 즉 합성 정적 용량 CT는 C1과 C2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제 C1과 C2를 계산해서 이 친구들을 더해 주는 건데요. 한번 C0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C0는 우리가 이 친구를 삽입하기 전입니다. 즉 엡실론 S를 유전체를 삽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C0를 계산해 주시면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유전체를 삽입한 경우 C1과 C2가 생겼죠. 각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1은 그대로 엡실론 제로가 되고요. 간격은 지금 둘 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 D미터가 되겠습니다. D. 그리고 면적은 절반으로 됐죠. 즉 2분의 S이다. 제가 이 2분의 1만 앞으로 뽑아내면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 제로 D분의 S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뒷부분의 친구들이 C0이기 때문에 C1은 2분의 1 C0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C2 볼게요. C2는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이죠.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그리고 간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D분의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죠. 여기서 제가 엡실론 제로 그리고 D분의 S만 표현을 할게요. 이 2분의 1은 지금 분자에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 S 그리고 나머지 노란 색깔 표현해 주시면 엡실론 제로 D분의 S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지금 C0이기 때문에 지금 C0의 몇 배가 되는 거죠? 2분의 1 엡실론 S배가 되는 겁니다. C0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적 용량, 합성 정적 용량 CT를 계산해 보면요. CT는 두 친구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C0 더하기 그 다음은 2분의 1 엡실론 S C0가 되는 거죠. 보기를 보시면 다 묶어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로 묶어보겠습니다. 2분의 1로 묶으면 C0 더하기 엡실론 S C0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C0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여기는 1 플러스 엡실론 S가 되고 여기에 C0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